에일이 향센 거죠. 원래는 네, 약간 밀맥주 같은. 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에일 맥주를 먹었어요. 영국에는 이제 흑맥주, 에일 맥주를 많이 먹다가 독일에서 이제 신기술을 만들어서 좋은 숙성법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라거 비어라고. 에일이 먼저군요. 에일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라거부터 먹다가 뒤늦게 에일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에일이 굉장히 새로운 건지 아는데 그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하이트질로의 켈리는 라거. 라거 비어. 언제나 공덕포차와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자,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을 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제철 농수산물부터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2,000여 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켓타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소 한 마리 두근 세트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수록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상품 소고기 두근 1.2kg 압도적인 특가에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두근값도 안 되는 39,900원의 무료 배송입니다. 마블링이 환상적인 살치살,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갈비살, 부드럽고 고소한 부채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 등심, 거기에 구이로도 좋고 찌기래도 좋은 우삼겹까지 소고기 최고 부위 5가지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의 구매 후기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한우는 아닙니다. 살치살과 갈비살은 미국산이고요. 부채살, 우삼겹, 등심은 호주산입니다. 이 점 쇼핑에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리 수입산이라고 해도 이 가격에 소고기 최고 부위 두근을 맛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마켓타니에서 소고기 두근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 한 마리 두근 세트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소 한 마리 두근 세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한겨레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타니를 입력 후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식탁이 아주 풍성합니다. 한잔 하셔야죠. 우리 성한용 선생님께서는 안 드시나요? 두근에 39,900원이면 굉장히 그쵸. 매우 착한 가격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요새 축산물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두근. 와, 근데 이게 일단 먹어야죠. 두근 단위로만 판매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두근. 아, 사람 심장의 무게가 몇 근인지 아세요, 혹시? 두근? 6근입니다. 예, 가슴이 뛸 때 2근 반, 3근 반 하죠. 그 합치면 6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로는 심장. 아닌 거죠? 진짜로 아닌 거 좀 묻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이게 애들이 어리면 고기 먹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 부드러운지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씹어서 삼켜야 되니까. 애들 먹어도 좋겠네요. 4살, 7살 애들이 먹을 정도면 어른들이 먹기는 진짜 부드러운 것이죠. 아, 지금 자녀가 네. 4살, 7살. 오. 오늘 시식하시고 하나 주문하시면 돼요. 출연료를 좀 많이 드려야 좀 많이 출연료 주면 대신 소고기. 집에서는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돌박이 맛있죠, 이거. 네? 차돌박이. 우삼겹. 네. 우삼겹. 모르겠다. 이 다음에는요, 이걸 네. 두근 세트 하지 마시고 두근 반 세트.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3근 반 세트.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넣고 팔아보세요. 두근반, 세근반. 그러면 2개를 같이 주문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2근 반, 3근 반. 오늘 계속 미시네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지금. 두근. 아, 이게 또 탄수화물,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단백질이니까 오늘 엄청 즐거워하면서 드시네요. 표정이 밝습니다. 저는 사실 칼국수 할 때
와이프가 방송을 딱 보더니 딱 첫 평론이 칼국수 먹대 이거. 제가 지금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드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오. 지난번에 그 새조개 샤브샤브도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마케타니에 뭔가 검증된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패널 분들이 막 먹으면서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 패널을 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맛이 없으면 맛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참 어렵잖아요. 그게 맛있다는 이야기가. 네. 근데 진짜로 좋네요. 맛있어도 진짜 그 맛있다는 표현을 너무 풍성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해주시면 좋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구나. 다른 답은 막 적어놨는데 그것도 좀 적어와야 되겠네요. 근데 먹방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표현을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이 맛있으면 네. 한 1.5 정도 표현해야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방송 패널도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대식가가 많아요. 미식가도 많고. 네. 정치인들 중에 식사할 때 이렇게 뭐 깨작깨작 하는 사람 없어요. 아. 다들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아까 한 얘기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 정치인이 한 얘기예요. 네. 이 세상의 음식은 두 가지다. 하나, 맛있는 음식. 네. 하나,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없다. 이렇게 모든 주장하시는 음식이- 분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는 아 그래요? 의원식 의장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 얘기. 워낙 이제 식사 먹는 걸 좋아하시고 술도 아주 좋아하시고. 근데 대체로 정치인들이 그래요. 굉장히 그 식욕도 강하고 네. 모든 욕망이 다 강하죠. 정치인들이 식욕, 네. 뭐 권력욕, 명예욕. 그다음에 아. 또 다른 욕까지 모든 욕망이 다 강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이 음식 다 두루두루 못 드시면 불편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예, 예. 본인 주도로 어디 가서든 잘 먹어야 돼요. 본인 주도로 뭘 이렇게 다 세팅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닐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이래 그렇겠네요. 주섬주섬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고 패널 분들처럼 진짜 맛있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진심으로 잘 먹으면 진짜 네. 좋은데 와 그것도 입 까다로우면 고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힘들죠. 힘들어요. 네. 정치인 중에 왜 한동훈 전 대표 네. 이분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어색하던데. 아 그래요? 아 맛있게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맛있게 먹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 평소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음식 관리 하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저걸 먹나 싶은데. 네,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저 오늘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장고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봤는데 일단 분위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국무회의는 6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국무회의를 보여주면서 이게 극한의 국무회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장관들이 좀 불쌍. 그분들이 뭐 겉으로 이제 국민 앞에 웃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하고 싶을까요? 거기 앉아 있고 싶을까요? 곧 어쨌든 교체될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이제 공직자로서 뭐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계실 텐데 뭐 실제로 어떤 마음은? 진짜 그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장관들도 사람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입장 다 이해하고 뭐 말씀해 보시라 하고 의견도 좀 말씀해 보시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그건 참 그렇겠네요.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네. 일단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일하는 스타일이시니까요. 그렇게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네. 그리고 회의 때 뭐 일방적으로 본인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듣고
받고 궁금한 거 진짜 묻고 네.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도 같이 성장해요. 처음에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 그게 이 몸에 딱 익으면은 준비해야 될 지점들이 딱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뭐 서로 이게 상승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요.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바람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은 장관들이고 뭐 좀 있으면 교체가 다 되겠죠. 다른 장관들로.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고 좀 감동하거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진실된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뭐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명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대통령 뭐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임기 내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 관련된 그 네. 변호사분이셨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장관들이나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명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에게는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주 52시간을 잘 지키면서 그렇죠. 이렇게 지속된다기보다 보다 좀 이게 완급이 있을 건데 어쨌든 처음이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안겨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리고 처음이고 업무를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시고 본인 스타일이고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이 근데요.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국무회의가 원래 심의하는 회의체인데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보고할 때 다른 장관들은 말을 안 합니다. 뭐 일단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은 사전에 차관급 회의를 통해서 미리 다 의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형식적인 건데 이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일단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국무회의 심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국무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관이면서 동시에 국무위원이에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국무위원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올바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장관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제 이렇게 되면 회의를 아주 짧게 할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계속 토론을 붙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의 뭐 권력도 있지만 정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들이 보고하면 저건 내가 저쪽에서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관이 뭐 얘기했다가 좀 망신을 당하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습을 제발 1년 반 뒤에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랜만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제 말은 6시간을 반가워요, 계속해서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요 정도입니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4시간까지는 4시간까지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는 6시간까지는 아닌 걸로 예.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장차관을 포함한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국민들이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물론 처음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추천자를 해가지고 확 눈에 띄는 인물이 뭐 나오거나 그런 거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인사 문제를 서두르지 않으셔서 오히려 좋다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호흡을 좀 두는 거잖아요, 이 정부가. 네. 그래서 좋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순기능,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해석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 참여 기회들,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하나의 뭐 그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어쨌든 관료나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살펴보는 것에 비해서 문을 확 열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열린 건 맞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간에 장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인사청문회 돌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추천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뭐 다들 우려하시겠지만 하나는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검증이나 이런 걸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추천 과정에서 가지는 이게 검증되지 못하는 불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험 요인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직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그것도 이게 정치의 영역들인 거잖아요. 뭐 팬덤 그렇죠. 현상이 그분들이 발생되면서 이게 인기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 네, 그리고 그걸 뭐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혹 그게 나중에 판단할 때 본질을 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들이 있긴 한데 예전 정부들이 이걸 하려고 했을 때 하고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좀 깊이 있는 추천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사 문제는 저는 투명성이 지고지순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권한을 준 거거든요. 국민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까지 일차적으로는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의 당장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시선과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표와 특별한 방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될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 정보들이 너무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풀들을 쌓아놓는 사회적 자원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이거하고 미국의 플럼북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고위직들 각 직책별로 껴놓고 말하면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고위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인사의 범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게 이렇게 범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 사람이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두 가지가 같이 나가면 인사권자에게 가장 큰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네.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확정적인 걸로 생각함과 동시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인지 풀을 좀 쌓아놓고 그렇죠. 어떤 예. 정보들을 예. 수척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저는 가면 그렇게 좋겠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다고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숨겨진 인재를 얼마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숨겨진 인재가 있나요 어디? 되게 다 없군요. 알아요. 예, 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역대 정권 잡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인재가 생각보다 없구나. 우리가 이제 절대 인구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덩어리 큰 나라, 인구 많은 나라에는 인재도 많다고 그래요. 네. 천재도 많고 뭐 그런 거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 우리 절대 인구 자체가 좀 너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튼 인기 투표로 가면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거에 그쳐야지 국민이 누구를 장관으로 많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킨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 책임 정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곤란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약간 내력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인사수석, 정찬용 수석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때 국민추천제를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았습니다. 아, 되게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그렇게 덮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삼성의 그 이근면 씨라고요. 삼성 출신 인사혁신처장을 시킵니다. 그분이 국민추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아, 그랬군요. 처음에 공개를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그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민한테 좀 뭐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측면 또 이제 아이디어를 구한다 이런 정도에 그쳐야지 보조적 기능이죠. 뭐 이걸 가지고 진짜로 인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추천 과정도 그렇지만은
그 뭐 지난 정부 때도 좀 초기에 청와대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소통 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거기에 그 이게 좀 보조하는 멤버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인사청문회법 고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을 발굴해내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이지만 발굴된 인사를 절차를 통과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더 어렵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장관 정도 하실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이거나 물론 편차는 워낙 많지만 사회적인 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집구석 작살나는 청문회에 올라오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 왜 지금보다 뭐 얼마나 더 출세한다고? 이미 할 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일을 할 만하더라도 그게 뭐 이게 아주 악한 뭐 법을 위반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고위직이나 장관이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게 본인들에게 아주 불행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어. 그러니까 편의적이기도 하고 물론 자질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그게 더 큰 목표가 돼버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판판이 낙마됐습니다. 그때. 네. 그러면 초기 동력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법은 이게 정권 못 잡으면 인사청문회법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 낙마 한번 시켜줄게. 그 다음에 정권 다시 가져올지 모르고 네. 그게 계속 악화돼 버려가지고 너무 이제 강화돼 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검증해야 될 부분들과 업무적인 그 직무에 적합한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로 도덕성과 해서 능력을.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저는 그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앞으로 절대 정권을 못 잡을 것 같다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맞아요. 네. 네. 동의 안 할 검증이 겁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일단 야당 유일한 기회인데요, 뭐 지금. 지금 뭐 누구 낙마시키겠다고 그래서 살생부 돌고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임명된 내정된 분들 대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관 후보자 발표할 때마다 이제 그 살생부의 리스트가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사람은 아마 낙마할 걸로 예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네. 그게 꼭 법률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국민 감정이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을 맡는 이 공직자들은 좀 깨끗하면서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능력은 잘 검증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게 현실하고 그렇죠. 일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국민 감정을 넘어서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은 도덕적인 검증 통과 네. 하는데 자신이 있는 분들 아니면 저는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든 그 당은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양심이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거를 좀 되돌아봐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럴 생각이 좀 없어 보이긴 정치인들과 정당의 특징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 두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뭐. 무지하게 가혹하게. 세게 나오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벌써부터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통령실에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맡겨놨다가 이걸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그리고 경찰 등에다가 인사 검증을 맡기겠다 이런 이제 것들을 발표 어제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에 검사장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를 했고 결국 그 부동산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제 이거 발견 못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알았냐 물어봤더니 저희는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몰랐다. 그리고 민정수석 계속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워낙 이제 막중한 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세요? 하여튼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해석이 좀 잘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익명으로 했던데 좀 비겁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이왕이면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을 빼빼 꼬아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익명의 뒤에 숨어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법무부에 맡겼던 인사검증 기능을 청와대하고 경찰, 대통령실하고 경찰로 가져온 거는 정상화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법무부에 그동안 놔뒀는지 아주 잘못된 건데.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이분은 민정수석을 잘하시, 물론 검찰을 잘 모르고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약점은 있지만 이 도덕성 하나는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 인사수석이 이렇게 추천을 해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안 된다 해서 낙마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민정수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그래야 친인척 뭐 측근들에 대한 철저한 그 우리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민정수석실 때문에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안이면 보안 뭐라 그럴까 이제 혹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맨날 검색하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민정수석 인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저 이거 시간 더 늦기 전에 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보고 이게 네. 다른 자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은 뭐 그래도 되는데 민정수석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요. 전 이건 시간 끌수록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다. 본인이 결심해 줬으면 제일 좋겠어요. 본인이. 네. 내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사실 동기라면서요. 동기에 대한 사랑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좀 결정을 해 주셔야지. 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곤란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딱 말씀 안 하셨던 본인이 결단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딱 끝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지금 부담되죠. 부담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인사를 할 때 이게 방향이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할 거냐. 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일을 하기 위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 자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론 그다음에 국민 여론과 신뢰라는 게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 위기 관리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해버리면 결국 일이 안 돼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때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소란은 없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되게 특히나 언제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일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진짜 고민이 깊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고 네. 예측키에 지금 집권 초반이지 않습니까? 완전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그리고 이게 다른 아젠다도 아니고 검찰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인사검증도 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맞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네. 효능감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돌파하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예측으로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그 본인이 결단해주면 제일 좋다. 이건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 이야기인데 참고 버티고 성과 한번 내봐라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한 뭐 1년, 2년 뒤에 성과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제도를 고치면서 대통령의 그 뜻을 실행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면 도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측은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애초에는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또 검사 출신을 쓰면은 사실 검찰 개혁에 적당한 거냐, 또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장군님 말씀은 검찰을 제대로 잡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 논란을 딛고서라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검사 출신이 검찰 개혁을 잘하냐? 뭐 그러면 다른 거 하면 검찰 개혁 못하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당위론적인 이야기지만 검찰 개혁은요. 그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너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민정수석 그로 추천된 네, 그 오광수 오의 그 민정수석. 뭐라고 예정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정자분이 대통령이 생각할 때 검사로서 잘 알고 뚫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표현이 그렇지만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역사적 책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사시 동기라서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거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어렵게 잘 이야기하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시켰다. 검찰개혁 실패하고 정권도 넘겨줬다. 실패했다. 뭐 비검찰을 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검찰을 써야 검찰개혁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지금 민주당하고 친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검찰개혁을 민정수석이 합니까? 법을 다 바꿔야 돼요. 네. 다행히 오늘 김영민 의원이 법안을 한 4개인가 냈어요. 네. 검찰법 폐지법 네. 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지 반면교사를 해보면 돼요. 적폐청산 먼저 하는데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잘 드는 칼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적폐청산은 좀 했죠. 대신 적폐청산보다 저는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찰개혁 실패하고 정권까지 아예 넘겨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도덕성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검찰개혁은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또 법안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 신뢰는 있는데 그걸 민정수석 인사하고 검찰개혁하고 연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민정수석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을 꼭 오광수 민정수석이어야 검찰 개혁은 하는 것은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도덕성 논란은 사실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된 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아직 뭐 내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 중에 이제 이승엽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르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이냐? 이해 충돌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라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 사건 당사자를 옛날에 자기가 변호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재판관이 빠져야 됩니다. 그 심리할 때.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빠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치적 측면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보은 인사 아닌가요? 네. 물론 훌륭한 법조인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 보은 인사라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최종적으로 후보자 2명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야, 이거 선거 때보다 어렵네요. 이야, 그 형님 말씀하실 들으면서 네. 만감이 교차. 그래요? 저는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헌법재판관으로서 잘할 거냐? 뭐 일단은 뭐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공직이나 어떤 거든지 간에 제가 몇 번을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영역까지를 개별적 사적인 영역으로 둘 거며 네. 어떤 부분을 공적 영역으로 두어서 어디까지를 실제로 검증되거나 아니면 이게 발목을 잡는 그 수준으로 둘 거냐 이런 네. 게 사회적 합의가 사실 한번 좀 필요한 필요하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깨놓고 말하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한 게 죄냐?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해야 되냐라는 것도 한쪽 측면에서는 또 이게 또 타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쪽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신발끈도 묶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해받을 일을 굳이 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정치의 영역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황 기자님 말씀대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승엽 변호사님이 스스로 좀 풀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당사자 스스로. 예, 대통령한테 좀 부담을 덜 들고 꼭 지금 아니래도 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고 제발 이승엽 변호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버티라 해야 두 분 되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프닝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대통령 기념시계 제작 관련해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게 발단이 된 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 때문에 사실은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재명 시계가 없냐? 하고 몇 분이 물어봤더니, 그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제작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10일 밤에 SNS에 이례적으로 글을 남겼어요. 시계 제작한다. 좀 약간 효율성 있게 저렴하게 좀 시계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프닝은 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의미를 지어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의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아마 대통령 텔레그램이나 그쪽으로 네. 제발 만들어주세요가 한 10만 통은 왔을 겁니다. 그래요? 아마. 그게 시계에 가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정권 초반에 이 숱한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자기 보상이라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네. 이 뭐 돈의 가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게 경매 사이트에 오를 정도로 그러면 몇십만 원 이렇게 부를 정도로 대통령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시계네요. 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처음에 전현희 의원 이야기를 듣고 좀 이게 산뜻한 결정을 하셨구나. 안 하는 거에 안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안 가진 것보다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가지고 싶거든. 네. 근데 차라리 그걸 없는 게 낫다. 모두에게 다 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져버리면 가치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BH에서 만드는 시계가 두 종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증정용으로 주는 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매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인들이나 이 직원들도 사서 줄 수 있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 달라요, 근데? 다르죠. 디자인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다르게 해서 이쪽에는 청와대라고 돼 있고 여기는 대통령의 이름이 있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파는 거고 요건 대통령의 정권에 관련된 매점에 부분들이기 사는 건 때문에 대통령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청와대라고 돼 있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고 이 민원이 세지면 이걸 사서 그 시계라고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통일을 시켜가지고 시계를 한 종류로 만들어서 네. 판매용으로 그러면 좋겠네요.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서 네. 필요한 분들이 주문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네. 예, 뭐 전자시계죠, 항상 만드는 게. 제가 역대 대통령들 시계 가지고 있다가 한 번 다 버렸어요. 망가져가지고. 기념으로 갖고 계시지 왜 또 그냥 안 가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어디 그 중고 그 빈티지 취급하는 데 가서 주인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분이 참 굉장히 묘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계는 있으면 제가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대통령들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노빠하셨던데. 저희 어머니 손목에 있는 시계를 뺏어야 되겠네요. 그게 가치가 있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또 상품이라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 시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하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요새 시계는 그냥 시간만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디지털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면, 네. 뭐 이건 이제 웨어러블 네. 기기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많이들 해요. 꼭 무슨 뭐 아주 고급스러운 뭐
뭐 아이워치나 무슨 뭐 그런 거 말고라도 네. 이렇게 중저가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연결만 시키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실용적으로 좀. 네, 그런 쪽으로 좀 진화를 시켜주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철학하고는 맞는 거죠. 그 이왕이면 하나만 저도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거 만든다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거 관련 직원분들한테는 제발 꼭 2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남녀 한 세트 해가지고 2세트. 예, 그 결혼하신 분들은 주로 부모님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 한 세트 받으면요. 어느 쪽에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게 시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회자가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원이 있으면 제가 느껴봐서 아는데 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어느 쪽에 드려야 될지. 지난 정부는 한 세트를 딱 줬어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남녀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조절할까요? 그럼 또 그 집안이 또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장모님 하나 드리고 예. 그다음에 뭐 시아버님 하나 드리고. 그래서 저는 뭐 직원분들, 뭐 물론 지지자분들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정부의 일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는 조금 인심을 조금 예전보다는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아니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일어나 하면은 사서 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전자시계로 일어나 하는 것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던 3대 특검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검 규모가 굉장히 커요. 메모드급이다. 세 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내란 특검은 가장 큰데 이게 검사만 120명, 파견자 다 포함하면 577명 규모, 그다음에 기간도 170일, 140일 이렇게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혹시 우려되는 게 있으세요? 예, 일단 국민 시선이 제일 우려가 되죠. 네. 특검은 이런 말이 있어요. 특검 앞에 사람 이름을 꼭 붙입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특검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박영수 특검입니다. 네. 그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네. 특검보 뭐 팀장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맡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하고 조국혁 신당에서 지금 인선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신망도 좀 있고 뭐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해야 일단 국민이 결과에 대해서 믿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 특검 법이 굉장히 좀 양이 많아졌어요. 수사 대상이. 이거 다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해야 될 수사, 이번 특검의 본질에 맞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특검을 맡는 분이 거기서 분별을 좀 잘 해야 되고요. 네. 이게 또 기한이 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120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어요. 170일, 140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잘 금을 그어가지고 거기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네. 깔끔하게 해서 이거는 뭐 민주당 특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해서 우리 국민의 한 60% 정도의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없던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걸 밀린 숙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논란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국정을 잘 해내는 게 특검 성공의 가장 큰 배경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면 특검만 해로 인식되는 순간에 당연히 이번 대선의 그 두 가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일 좀 잘해서 민생 경제 좀 살려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통합이고 다 좋은데 내란 혹은 지난 정부의 내란이 그 내란 때문에만 탄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붕괴의 가장 중요한 결절점들에 대한 특검들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고 권력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좀 해소해 달라는 두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지나치게 강조되고 다른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 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릴 가능성들이 균형을 좀 잘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탠스를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니까 발언하고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빼고 나면 전부 다 거의 경제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무적인들, 일하는 효능감 이쪽으로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 특검의 성공을 사실은 담보해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사실은 안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끌지 말고 사람들이 이게 또 일상화되기 전에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다른 특검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모르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아는 알거든요.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알았던 걸 그냥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단기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깔끔하게 하되 무게 균형을 잘 맞추면서 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특검은 7월부터 이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내란 종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특검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수사를 많이 받게 될 테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그런 이유로 뭐 수사를 받을 성이 크고. 그다음 명태균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 특검대로 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하는 이 과제가 또 만만치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죄를 해야 되는 내용과 통합이라는 걸 자꾸 대치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통합을 위해서 죄진 사람을 풀어놔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그때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게 그게 통합에 저해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명확해지지 않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음모가 개입되는 거고 불확실함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협치나 통합에 국민의힘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한다면 그 모든 후과는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받아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투항해야죠. 네. 죄진 부분 투항하고 잘라낼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그렇게 변신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저항할 두려워해서 머뭇거리면 협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네. 특검이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말 하나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거요? 내란 극복. 그건 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최장병 특검 이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특검이 출범을 했으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 극복은 특검에 맡기고, 그러니까 아예 내란 극복이란 단어 자체를 대통령 입에서 내놓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이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대로 특검이 수사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특검이 제도예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 검사가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해주고 대통령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성과를 내야 돼요. 경제 살리기, 또 국민 통합, 뭐 이런 데 치중하시면 역시 장관님이 고수가 맞는 게 그렇게 해야 특검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대동단결 두 분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 긴장했다가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성완용 선임께서 계속 앞으로 연예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 요거 신청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네.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또 법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요. 정당을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한 겁니다. 저는 물론 정당 해산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일단 우리 국민 정서로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 이거 내란 세력 아니야? 쿠데타 한 거 아니야? 저거 없애야 돼. 해산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상 옳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잘 가려야 돼요. 아까 송채님 말씀하셨듯이 추경호 의원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혹시 부탁을 받고 네. 의원들 못 모이게 계엄 해제 결의 못하게. 못하게 방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혹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메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인가요? 의석이 네. 굉장히 중요한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에 정치적인 임무가 있어요. 그건 존중해야 되고요. 제1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해나가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예우를 갖춰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냥 아무 말을 그러길 바라는 걸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가장 자극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빌어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비열한 거고요. 이 정당 해산이 되겠습니까? 이건 좀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그렇군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정성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정당 해산의 과정에 혹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정당인데 그렇게 했던 후보인데 40%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정치로 그 40%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처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근본을 없애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네. 이거를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해버린다면 그 사실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당 해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전망을 하셨네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숨 돌린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시급했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이었는데 서울고법에서 우리는 재판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를 중지한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헌법 84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판들도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임 중에는 재판 안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5개 재판부 중에 2군데가 지금 연기했고요. 재판을 재임 중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머지 3개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대법원에서 어떻게 좀 지침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대한민국 사법 구조에서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양심과 법률에 따라. 네.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일제히 재판 중지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각 재판부에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머지 3개 재판부도 아마 이미 재판을 중단한 2개 재판부하고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턴 건 아니네요. 그러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고요. 필요 없어요. 저 대통령 재판 할 테니까 출석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헌법 미비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네.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옳다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근데도 중단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도 재판을 중단했다. 단 그 재판부가 이유와 논리를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 아, 근데 이번엔 안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은 왜 그 간단하게 한 두 줄씩만 얘기하고 마냐? 아, 뭐 이런 식의 그 투정을 인정은 하되 네, 투정을 어쩔 수 부리는. 없죠. 미국이 그랬대는데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나라 보수가 참 굉장히 좀 구차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하고요. 이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뭐 그렇게 비판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뭐 각 재판부에서 다 중단할 것 같은데 굳이 뭐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되냐 네. 이런 반대 의견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 미비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12일에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실이랑 교류를 좀 하고 서로 대화를 한 끝에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성한용 선임기자께서는 어쨌든 이 법안은 통과시키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12일 날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결론은 똑같아졌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뭐 재판을 안 하기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서 저는 각 재판부에서 그 결정을 해준 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또 정치적인 물론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첨예한 정치의 문제를 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또 법의 잣대를 하나를 가지고 네. 해야 될 부분들을 그 사법부의 판단으로 또 정치가 또 법으로 사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번은 걸러줬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것도 선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굳이 법을 새로 만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것.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법적인 그리고 이게 법을 어긴 문제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태롭게 했던 문제들에 대한 단죄는 명확하게 하되 그 이외의 부분들은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좀 지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 이 부분은 이미 사법부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입법으로 하면서 저쪽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시비 걸 핑계들을 안 필요가 만드는 게 있나. 저는 어떻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 포함해서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수 늘리는 법 이것도 뒤에 다 두 번째는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 두 번째는 시기를 두되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법은 대통령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게 자주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정권에 몇 정권에 한 번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너무 크게 오독될 수 있는데 네. 공직선거법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 문제는 네.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가지는 법적인 미비함이나 다수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이 지연이나 그게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을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됐으니까 안 한다고 해버리는 순간에 이 법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추진해 왔었던 것처럼 비춰질 그렇죠. 우려가 근데 저는 뭐 있다.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네.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허위사실, 뭐 선거법 이 부분은 다수가 그 대상들이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대법원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저는 합의를 잘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일관성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선거 규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들어서고 하면 그쪽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건 좀 무리한 법 아니냐. 이거는 행위 그 부분은 다른 건 다 그냥 놔두고 네. 그거는 빼는 게 맞겠다. 이제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처리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그 문제는 그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했듯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이재명 사단으로 다 바꾸고 네. 지금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표적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한 5개 재판부씩 다 기소를 해요. 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죠. 네. 자, 그럼 그때 가서 이 논쟁을 또 한 번 다시 벌여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법률,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뭐 헌법학자들 다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이냐 이제 이걸 갖고 또 그 논쟁을 해야 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국민한테 구하고 저는 그래서 개정하는 게 옳다고 추후에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걸 또 이용해서 정치적 표적을 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막아놓자. 그렇습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 두고 우리나라 사회에 이런 그러게요. 과제들을 남긴다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면서 네. 이런 과제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갈게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안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소 한 마리 두근 세트입니다. 소고기 두근 1.2kg을 39,900원 무료 배송으로 압도적 특가에 준비했습니다. 수입산이지만 마블링이 환상적인 살치살,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갈비살, 부드럽고 고소한 부채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 등심, 우삼겹까지 소고기 최고 부위 5가지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소 한 마리 두근 세트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소 한 마리 두근 세트를 클릭하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한겨레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하니를 입력 후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9일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도 결론 없이 끝났고 김용태 의원 사퇴하라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어제는 또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다, 임기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다시 의총에 2시 열어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의총이 취소됐습니다. 의총 취소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일에 우리가 새로운 원내대표 뽑으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이유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왜 상의 없이 의총 취소하냐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뭔가 새로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직 정리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의원총회를 왜 취소했느냐? 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우리 싸우는 모습 더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단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신 내일 아침에 기자 간담회를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라. 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꼭 나한테 질문을 해주시라. 기대하시라. 이렇게 네. 예고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뭔가요? 내일 아침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홍준표 전 시장하고 엄청난 그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아무튼 그거하고 별개로 16일 날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이 갈려 있거든요.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원내대표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김용태 위원장 임기를 다음 달 이후로 연장을 해줄 것인지 네.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걸 뭐 전원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6일 날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되는가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세력으로 보면 지금 뭐 친윤계도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4선의 김도욱,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의원 올라오고 있고 이름이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원석 의원 또 김기현, 나경원 의원도 5선인데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친윤계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윤계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친윤계가 너무 색깔이 강한 사람, 이를테면 뭐 윤상현, 나경원 네. 이런 분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른바 친윤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친윤과 뭐 비윤 사이에 약간 좀 중도적인 그러면서 약간 인품도 좀 있고. 네. 그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게 김도읍 의원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 김도읍 의원이 좀 강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우 의원이 부산 강서구지 않습니까? 부산. 부산에서 유일하게 진 곳인데 김문수 후보가 졌거든요. 거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네. 그 40% 득표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국민의힘은 오도 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0% 중반 밑으로 득표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 머리를 쳐듭니까? 지금요. 네. 그냥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뭐 비대위 체제로 해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짜 죽겠구나라는 위기감 그리고 저는 선거에 이 상황으로 만든 조금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이 책임 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네. 근데 지금 살만한 겁니다. 그래요. 41%. 집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불을 싹 들춰보니까 재산이 하나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지금 개싸움이 나고 있는 거죠. 개싸움. 예. 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의 어쨌든 성향으로 보면 좀 뭐 개별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럼에도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의 특성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윤 쪽 성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이쪽으로 하더라도 특검 이 부분도 워낙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네.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누구냐 이게 의제가 된다고요. 특검이 의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소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들을 가져가고 보호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현재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끼게 될 거기 때문에 친윤 원내대표가 나온다 한들 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윤석열 예, 후보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대 개혁 중에 탄핵이나 이런 데 대한 입장들, 그다음에 후보 선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까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 별로 저는 사실은 그 누가 되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실제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때 누가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네. 그게 보는데 제일 큰 관전 포인트죠. 전당대회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뒤로 놓치면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좀 빨리 끌어내리고 전당대회를 차라리 빨리 치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친윤들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늦으면 왜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죠? 경선에서 지고 나서 당원 모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는 시기가 네. 일정한 그렇군요. 시기가 지나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미묘한 네. 싸움이 있는데 아마 본인들도 좀 창피해서 그런지 그걸 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친윤도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자기들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권력을 뺏긴다. 자기 수족들 다 아마 공천에서 날아갈 거다 이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당은 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논쟁은 뭐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고 그다음 전당대회 시기 문제 뭐 이런 거 뭐 계속 고비마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정책 협의도 원내대표랑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네요. 안쪽만 봤네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부분 물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중요한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는 분의 개인적인 자질과 그게 그 중요한데 결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그 역량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만 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뒤에 이합집산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네.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나 이런 쪽하고 연대 전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PR을 내부에서 구별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입장이 일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인데 확실히 이게 집권 초이기 때문에 패배한 정당의 내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를 못한 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맞아요. 누가 될지 그 네. 얘기를 못했죠. 예, 국회의장실에서는 지금 매우 그 우려의 시선으로 네. 양당 원내대표 선거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이 지켜보고 13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16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분들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건 이제 입법부의 대표고 국회가 이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뭐 민주당 방향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제 여야 협상 자리에서 보면 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이 카운터파트가 잘못 극과 극으로 만약에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면 그렇게 큰일 난다.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 양국화가 심한데 더 막 악화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도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여야 원내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들끼리 좀 협치를 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